녹내장 환자분들을 검사하다 보면 아주 뚜렷하게 녹내장 소견이 보이는 환자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A라는 병원에서는 녹내장이니까 녹내장약을 써야 한다고 하고 B라는 병원에서는 녹내장이 아니니까 약을 안 써도 된다 하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이냐 하고 묻는 환자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병원마다 녹내장 진단이 다른 걸까요? 어떤 상황 때문일까요?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병원마다 녹내장 진단과 치료가 다른 이유와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나름의 것들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시신경에 문제는 없지만 안압이 높은 경우를 고안압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안압이 20일을 넘는 경우를 말하죠. 고안압은 녹내장이 발생할 중요한 위험 인자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어떤 병원에서는 안압이 20일을 넘는 것이 확인되면 녹내장이 준해 바로 녹내장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병원에서는 아직 녹내장이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을 처방하지 않고 지켜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중 뭐가 정답인지 딱 잘라 구분할 수는 없지만 단순히 안압만을 보고 녹내장 치료를 시작하기보다는 환자의 나이, 안압의 정도, 각막 두께, 시신경 모양 등 녹내장이 발생할 위험을 높이는 요소들이 해당 환자에게 얼마나 있는지를 판단하고 녹내장 약을 처방하는 것이 좀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환자의 각막 두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안압은 각막이 두꺼운지 얇은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각막이 두꺼우면 대체로 안압이 실제보다 높게 측정되고 각막이 얇으면 안압이 실제보다 낮게 측정됩니다. 따라서 각막이 많이 두꺼운 사람의 경우 안압이 다소 높게 측정되었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각막이 많이 얇은 사람의 경우 안압이 높게 측정되었다면 실제로 그것보다 더 안압이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녹내장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다음 녹내장 의증인 경우입니다. 녹내장 의증이란 교과서의 정의를 그대로 가져오자면 현재 녹내장이 발병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녹내장 발병 위험이 있는 상태로 안압이 지속적으로 높거나 시신경 유두, 망막신경 섬유충, 시야검사 소견 중 어느 하나라도 녹내장이 의심될 때를 의미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고안압증도 녹내장 의증에 포함이 되는 개념이죠. 이런 경우 역시 병원마다 진단이나 처방이 갈릴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 녹내장 의증과 녹내장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진단 장비들이 발달되면서 과거에는 녹내장 의증이라고 생각했던 상태의 환자들이 사실은 녹내장인 경우들이 발견되기도 하며 아무리 좋은 장비로 진단하려 해도 역시 녹내장 의증과 녹내장의 중간쯤으로 생각되는 환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의사에 따라 녹내장 의증 단계에서부터 약물 치료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약을 처방하지 않고 녹내장 의증에서 녹내장으로 진행하는지 여부를 경과 관찰하는 의사도 있는데 환자분들은 병원마다 진단이 갈리고 치료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진료 의사의 경험에 따라 차이가 충분히 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위험 인자들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 치료 여부를 잘 판단하고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고도근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시는 눈의 발달 과정에서 눈의 길이가 앞뒤로 길어지게 되어 주로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눈의 길이가 길어지는 과정에서 눈 구조들의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신경 역시 보통의 둥근 모양에서 기울어지거나 돌아가게 되는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럴 경우 녹내장이 있는 시신경과 구분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아주 심한 병적 근시에서는 시신경의 모양이 도저히 분석하기 힘들 정도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진단에 사용하는 검사들이 오류가 나타나는 일이 흔하게 발생하죠. 안과 의사들은 여러가지 검사 결과를 종합해서 녹내장을 진단하는데 고도근시의 경우에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검사가 제한되고 그마저도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병원마다 진단이 엇갈릴 수 있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근시 역시 녹내장의 위험인자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환자가 녹내장 가족력이 있는지 안압이 어떠한지 또한 시신경 모양의 녹내장이 아주 많이 의심되는지 여부에 따라 녹내장에 준해 녹내장약을 처방하기도 하고 반대로 약 처방 없이 검사를 반복하면서 뚜렷하게 녹내장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추적하기도 합니다. 역시 정답은 없으며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가능한 치료 및 관리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만일 녹내장이 맞다면 녹내장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점점 더 악화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고도근시에서 녹내장 여부가 아직 정확히 가려지지 않았다면 환자분들께서는 너무 조급해 마시고 꾸준히 내 눈이 변화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는지 검사를 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녹내장처럼 보이는 병변이 사실은 망막질환에 의한 결과인 경우에도 진단이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역시 자주 보게 되는 상황인데요. 어느 날 환자분이 녹내장을 진단받고 오셨다며 재확인을 위해 외래를 찾았습니다.
의뢰서와 가지고 오신 검사 결과를 살펴보니 분명 녹내장을 시사하는 소변을 갖고 계신 분이었죠. 다음 사진은 망막신경 섬유층 결손이라고 하는 소변인데 녹내장 환자에게 나타나는 소변 중 하나입니다. 이건 분명 녹내장에서 보이는 소변이 맞는데 시신경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아무래도 녹내장의 시신경 모양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마침 몇 년 전에 우리 병원에서 찍은 안조 사진이 있어 열어보니 거기에 답이 있었습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환자에게 망막에 삼출물이나 출혈이 생기면 그 위치에 녹내장과 비슷하게 망막신경 섬유층 결손이 나타나게 되는데 환자가 바로 그 상황에 해당하는 것이었죠. 이런 경우 환자의 과거력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환자를 진료하게 되면 충분히 녹내장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녹내장 약을 넣을 필요는 없으며 내과적으로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 우선 치료가 되겠습니다. 녹내장처럼 보이지만 녹내장이 아닌 시신경에 다른 병이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시신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나 눈이나 머리를 다치거나 수술을 받은 경우, 혈압이나 당뇨가 심했거나 결핵약을 오래 먹은 적이 있거나 하는 등의 과거력이 있을 경우 시신경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이를 통칭해서 시신경 병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녹내장의 시신경과 아주 상당히 유사하게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과거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을 경우 진단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녹내장과 시신경 병증을 구분하는 몇 가지 기준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기준들이 모든 상황에 들어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분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병원마다 녹내장이다 아니다 하는 진단이 갈릴 여지가 충분히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녹내장이 아무래도 좀 더 의심이 된다면 녹내장 의증, 시신경 병증 의증이라고 진단을 붙인 뒤에 환자분께 두 가지에 대한 가능성을 모두 설명드립니다. 보통 안전하게 녹내장 약물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으며 꾸준히 검사 결과가 변화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녹내장인지 아닌지 좀 더 구분이 될 수 있다고 설명드립니다. 역시나 환자분과 의사 모두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추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머리에 종양이 있거나 출혈이 의심되는 등 응급으로 대처해야 하는 검사 결과가 있다면 즉시 관련 과에 협진 의뢰를 해서 치료받도록 해야 하는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의사들 역시 집중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녹내장의 진단이 병원마다 차이가 나는 걸까에 대해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5가지의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안과의사라면 누구라도 놓칠 수 없고 놓치면 안 되는 아주 분명한 녹내장인 경우들도 있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경우처럼 한 번에 진단을 명확하게 내리고 한 번에 치료 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 역시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위에서 말씀드린 상황의 대부분은 아직 녹내장이 아니거나 녹내장이 있더라도 굉장히 초기 상황들에 해당하는 만큼 지나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번의 진단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검사를 반복하고 추적하면서 환자분 눈에 대한 정보가 보다 많이 모이게 되면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주제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거나 덧붙일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부탁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